머리나. 늦은 오후,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마당 앞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생을 되돌아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과 손주들이 평안하기를, 가끔은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주말에 가벼운 포옹 하나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마음들은 점점 잊혀지고 때로는 반려동물보다도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반려견을 위해 돈을 들여 스파를 보내고 여행도 함께 가면서도 정작 홀로 계신 노모는 이젠 차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한 어머니,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분이 받은 건 여행가는 자식 대신 돌봐야 할 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반전의 자애, 억울함, 원망, 그리고 결국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있는 어느 날, 낙엽이 마당 가득 떨어진 오후에, 혹은 당신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기억의 뒷차를 타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1부, 바쁜 자식들과 홀로 남은 어머니. 올해로 70을 넘긴 김 여사, 머리는 하얗게 샜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기억력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특히 두 자녀 딸 하나, 아들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남편은 일찍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어머니이자 아버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자네나다 채소를 팔고 저녁이면 밥을 짓고 딴내를 돌리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첫째 딸, 나는 착하고 똑똑하며 좋은 사람과 결혼의 도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그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악착같이 뒷바라지한 덕분에 결국 직장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여사 손끝이 참 좋다. 자식들 하나같이 잘 컸잖아.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웃을 뿐 자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요한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적 그녀는 한 번도 쉼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식사와 빨래를 챙겼습니다. 자식들이 배부르고 편히 잠들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몸 하나쯤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금 그녀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들러주는다. 선물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엄마 하고 불러주는 한마디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여름날 잔잔한 단물처럼 고요해집니다. 딸의 정성, 그런 난 자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멀고 일도 많았지만 그녀는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들꽃 한 다발, 작은 과자 3자, 손수 키운 채소 몇 줌을 들고 말이지다. 어머니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고 좋아하시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소고기 쌀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자 나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게를 찾아가 국물이 달달하니 맛있다는 그 집을 찾아냈습니다. 나의 남편 또한 공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에 차를 세우고 장모님을 등에 어버지까지 데려다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당연하지. 그걸 뭐 고맙다고 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진 아들. 난과는 정반대로 한 김 여사가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딱 2번 어머니 생일과 설날. 그마저도 케이크 하나, 꽃다발 하나 들고 와서는 정확히 30분 머물러 바빠서라며 금세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30분을 위해 김 여사는 온 집안을 청소하고 반가운 다음에 문 앞까지 달려나가 흔히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그녀에겐 하루를 환하게 밝히는 햇살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나는 매주 찾아오고 식사부터 약까지 다 챙기는데
엄마는 왜 흥이만 기다리시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생일날 무너진 마음. 어느 날 김 여사의 73번째 생일. 나는 조용하지만 정성스러운 생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가격대가 맞는 브랜드 가방까지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열어본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건 늙은 사람이 어디 메고 다녀. 왜 다른 걸 안 샀어? 내가 고전적인 걸 좋아하는 거 몰라? 나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고르느라 정말 고민했어요. 이번 달에 차 고치느라 예산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이는 내 취향을 잘 알아. 지난번에 산 부드러운 가죽 가방,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해온 것들에 대해 고마워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날 밤 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와 꽃다발 하나를 들고 말이죠. 김 여사는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너만 보면 피로가 다 풀린다. 나는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서늘하고 쓰라렸습니다. 그제야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집에서조차 남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야. 이후 엄마의 생일, 딸의 눈물. 고급 레스토랑 안 둥근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세 사람분의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어머니가 여기 음식 참 기대 맞더라고 말한 그 식당을 정성껏 예약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입맛에도 딱 맞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크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올리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자신이 한 달을 아껴 산 가방을 어머니의 탈목에 걸어드렸습니다. 나의 얼굴에는 따뜻한 저녁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이거 내가 산 거야. 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엄마, 마음에 안 드세요? 나쁘진 않은데 나는 부드러운 가죽에 손잡이 짧은 게 좋아. 그리고 이 색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니. 이게 고급스럽고 엄마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당 안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나는 며칠 전 어머니가 맛있다 하고 칭찬했던 와인에 졸인 소고기와 버섯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걸 다 시켰나. 난 이런 거 안 좋아해. 예전에 말했잖니. 난 생선조림이나 새콤한 찌개 같은 게 좋아. 서양 음식은 너무 느끼해서 질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음식도 가방도 아닌 바로 그 차가운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의 폭풍. 그때 식당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흔히 도착했습니다. 역시 늘 그렇듯 늦은 시간이야. 손에 들린 건 근처 꽃집에서 급히 산 하얀 국화 한 다발과 작디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준비 많이는 못했어요. 딸기맛 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김 여사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둘이 흥미가 준 건 뭐든 다 좋지.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물잔을 쥔 손에는 푸른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모든 정성과 시간, 마음은 그저 흥미의 짧은 단문에 묻혀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처 주는 엄마의 무심함.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 건 알아. 근데 왜 항상 비교만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는 몰라. 한이만 오면 그걸로 다 끝이야. 남편은 말없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래 조용히 견뎌왔는지를. 피보다 진한 상처. 그 다음 날딱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당분간 안 갈게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이젠 좀 지쳤어요. 엄마가 한이를 사랑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외부인 같아요. 엄마에게 잘하려고 애써도 늘 비교만 받고요. 전화기 넘어 한참의 침묵. 그리고 김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 너 지금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쉬고 싶어요. 저도 제 마음을 좀 치유해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신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는 걸. 무서운 침묵. 그 후 몇 주 동안 매주 들리던 초인종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엔 더 이상 따뜻한 빵 상자도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기다렸고 초조해졌고 결국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그 아들에게. 요즘 많이 안 오네. 너 뭐 들은 거 없니? 몰라요, 엄마. 아마 바쁜가 보죠. 저도 요즘 정신없어요. 시간 되면 엄마 좀 들러줘라. 아, 엄마. 저희 이번에 해외여행 준비 중이에요. 갔다 와서 가요. 해외여행. 그 말은 김 여사의 가슴에 또 하나의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연락을 끊었고 흔한 가족과 여행을 떠나며 홀로 남은 어머니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걔를 돌보는 사람. 일주일 후 흔히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뜬 듯 가벼웠습니다. 엄마, 저희 부탁 하나 있어요. 요즘 강아지를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요. 엄마가 며칠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보다 잘 돌봐줄 사람은 없잖아요. 강아지를 돌봐달라. 손주를 돌봐달라는 것도, 여행을 함께 가자는 것도, 놀러 오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아지 맡아달라는 이야기. 김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스물숨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전화를 끊고 김 여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하루 3번 식사에, 스파에, 예방접종 스케줄까지 관리받는 그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여사는 그 강아지를 먹이고 산책시키고 사진까지 찍어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전마가 아닌 무극 가사도우미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그늘진 뒷모습. 밤이 되면 김 여사는 강아지가 향긋한 쿠션 위에서 동그랗게 잠든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삶. 그 끝에 남은 건 자식의 품이 아닌 밤마다 들리는 작고 외로운 게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 키운 건가?
한이를 너무 편애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란이 그토록 상처받고 멀어지게 만든 걸까?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예전 가족 사진을 열어봅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던 시절. 란이 엄마를 껴안고 흔히도 해맑게 웃던 그 사나의 사진은 이제 너무나 먼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고 살아는 짐일까 선택일까? 그날 정오 해는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엔 땀이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강아지는 앞뒤로 뛰어다니며 줄을 당겼고 그녀는 줄을 당기며 따라다니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 하나가 엄마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강아지를 끌고도 슬퍼 보여? 그 무심한 질문에 김 여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걸까? 문득 그녀는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란의 손을 잡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던 나. 큰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던 오후. 그때 그녀의 손은 자식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를 손에 쥔 채 걷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랑의 기대가 되어버리다. 그날 오후 김 여사는 다시 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는 훨씬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엄마야,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러나 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잘 지내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있을 땐 연락하지 마세요. 전 지금 거리를 두고 싶어요.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니? 엄마, 그건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난 평생 흔히 뒤에 있었어요. 내가 뭘 해도 엄마는 흔히만 생각하셨잖아요. 김 여자는 말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딸이 낯설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더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여자의 대화처럼. 엄마가 필요 없는 자리? 일주일 뒤 김 여사는 한의 집을 찾았습니다. 넓고 세련된 새 아파트. 가죽 소파, 65인치 TV, 파스텔톤으로 칠해진 아기방. 그녀는 잠깐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마음 어딘가는 허전함이 컸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부터 복직해요. 강아지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와이프가 임신해서 요즘 조금 예민하거든요. 김 여사는 환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같이 지낼까? 강아지도 돌보고 나중엔 아기도 가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며느리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이는 저희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시간제 도움이 있어도 충분해요. 직접 키우고 싶다. 시간제 도움이. 어머니는 필요 없다. 그 순간 김 여사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쨍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폭풍의 시작. 그날 이후 그녀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말에도 울컥했습니다. 이웃이 함께 운동하자고 해도 거절했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이제는 전화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만.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건강 챙기세요. 한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자의 얼굴을 오직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설날.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 앞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는 생전에 그녀의 외로움을 들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혼자차 꿀 수 없었습니다. 깨고 나면 그저 혼자인 현실이 두려워졌으니까요. 어느 날 다시 온 전화.
한 달쯤 지나 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푸꾸옥으로 여행 가요. 강아지 며칠만 더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김 여사는 몇 초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그 전화 너머에서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정원에서 단초기 진단을 받고 손이 떨리던 순간이었단 것이야. 사부, 고통은 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후에 진료실은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수도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 여사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직검사 결과 위쪽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김 여사의 뒤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그저 단 한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암이라고. 나도 그럴 나이가 된 걸까? 그녀는 숲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단서 한 장과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집으로. 그날 오후 김 여사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골목길, 자주 보던 나무들, 구름을 바라보며 앉고 나던 오래된 벤치도 그날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외투 주머니 속에는 접힌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한 말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아지는 발 밑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았고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니?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두 아이를 키우고 손자도 돌보고 강아지까지 돌봤는다. 지금은 혼자 죽을까 봐 두렵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손으로 강아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슬픈 건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닿지 않는 전화 한 통. 그녀는 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통신 안내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곧 끊겼습니다. 그리고 1분도 되지 않아 도착한 문자 한 통.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 있으면 문자 주세요. 김 여사는 잠시 휴대폰 자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상태를 적으려다 다시 지웠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뿐이라. 오래된 일기장의 조각들. 그날 밤 김 여사는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자녀의 성장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란이 처음 걸었던 날, 흔히 졸업장을 받던 날. 기록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늘 흔히가 5분 전화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또 한 줄. 란이가 약 사가졌는다. 감사 인사를 못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해왔지만 공평하게 살아나는 법은 잊고 살았다는 것. 기내진 깨달음. 그녀는 문득 예전에 한노인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평생 배우는 일이다. 낳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 그녀는 늘 흔히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아들이니까. 조금 더 약해 보이니까. 기댈 곳이 되어져야 하니까. 하지만 그건 습관이었고 오래된 편견이었습니다. 아들은 지간의 기둥씨라는 낡은 믿음이 만든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기대려 했던 그 아들은 지금 자신이 쓰러졌을 때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이 무심했던 딸 남영이 늘 조용히 뒤에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어려운 선택.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병원에 가서 수술 일정을 등록했습니다. 혼자서. 자식도 아무도 없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전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그녀는 란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아, 지금껏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을 담아,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는 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딸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보고 싶다, 우리 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챙겨 드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괜찮아.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오후 떠나기 전 엄마가 남긴 편지. 이번 단일 하늘엔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그 안엔 잠옷 한 벌, 몇 가지 긴 소지품, 그리고 오래된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창가에 앉은 그녀의 얼굴 위로 흐릿한 빛이 드리웠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손. 그녀는 노트를 열고 인생 처음으로 기록이 아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편지. 라나.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건 아니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는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세월 내내. 너는 좋은 딸이었는데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투표는 늘 불공평했어. 엄마는 자들은 돌봐야 하고 딸은 스스로 가내야 한다고 믿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엄마의 큰 착각이었어. 내가 찾아와 준 날들, 약을 사다 준 날들, 손수 차려준 밥상들.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익숙하지 않아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이제는 네가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혹시 이번에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줘. 엄마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만약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번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내 손을 꼭 잡고 말하고 싶어. 우리 딸 참 자랑스럽다. 엄마가 너를 아프게 했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아줘서 고맙다. 너의 엄마. 너무 늦게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다시 조용히 돌아온 사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김 여사가 처음 본 사람은 바로 란이었습니다. 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불렀다 해서 왔어. 사실 처음엔 몰랐어. 수술하신 줄도 몰랐고 엄청 서운했어. 그런데 편지를 읽고 나니까 더는 화를 낼 수 없었어.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용서해준 거니?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엄마. 단지
엄마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겨울 정실하며 봄이 스며든 듯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 수술 후 김 여사는 잠시간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무뚝뚝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툴지만 이제는 묻고 들어주고 표현하는 엄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힘들지 않니? 오늘은 엄마가 반찬 좀 도와줄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김 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정말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야 깨어난 아들. 일주일 후 한일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분홍 카네이션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라니한테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엄마를 너무 신경 못 썼어. 정말 미안해요. 김 여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도 원만도 없이 그저 아들을 차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모자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아지 얘기도 돈 얘기도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대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김 여사는 아들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붓고 마른 손등 위로 한 방울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이제 매일 저녁, 김 여사는 혼자 벤치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난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말이면 흔히 아이를 데리고 지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소리. 김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으로 사는 것이란 걸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나 자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평생이 걸려야 비로소 다가옵니다. 어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는 어떤 선물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되신 분들이라면 사랑은 훈육이 아닌 공감으로 전해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김 여사와 란, 그리고 흥의 이야기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마주한 삶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외로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